리앙 교수님입니다. 해설로 참여하시는 콜롬비아 국가기획부 주택도시부 호세 안토니오 핀존 부국장입니다. 이제부터 토론은 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통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고 있나요? 분위기가 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한국말을 해야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제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진지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이렇게 자리가 거의 비좁을 정도로 꽉 찼었는데 지금 이제 엑기스 회원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다른 컨퍼런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마지막 토론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자장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저하고 핀존 국장님만 넥타이를 풀면 못하기가 되는데 저도 오늘 넥타이를 하고 온 게 좀 마음에 걸리겠는데 오늘 좀 한번 가볍게 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토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어닥 있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나 또는 프로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도 가급적이면 자장 입장에서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위주로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좀 너무 전문적인 이런 분야는 여기 뭐 포스터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지금 이메일이나 아니면 모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마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줄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여담으로 한마디 이제 좀 기분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 KBS라는 한국 방송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의 기계와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간은 근육을 포기하고 머리를 선택했다는 유명한 철학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쓰는 거는 사실 우리가 동물보다 많이 늦잖아요.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고등생물이 침팬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힘은 우리보다 월등한데도 침팬지의 운명은 인간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놀라운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 지능을 계속 우리는 발전시켜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우월한 무기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해 왔는데 최근에 그거를 기계화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기계화의 전쟁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경악스러웠죠.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그걸 보면서 여기 아키야마 교수님 오시면 오카야마에 태어나신 아키야마 교수님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한국보다 이번에 굉장히 앞서서 한 5등 정도 제가 등수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도 참 근데 일본이 근육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특히 육상 종목에서 입상한 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후에 뭐가 나왔냐면 일본에서 문학상 공모를 했는데 컴퓨터가 쓴 소설이 예심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심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우리나라의 신춘문예처럼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 프로그램과 개발을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컴퓨터 소설을 썼는데 인간하고 겨루어서 본선에 올라온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심사위원들은 그 컴퓨터가 쓴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걸 밝힐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또 고호 고갱 최근 미국에서는 렘브란트를 연구해가지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컴퓨터가 지금 거의 나왔다고. 저처럼 제2의 성장은 제3의 성장은 이제 뭐 진품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많은 알고리즘과 로직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오픈 소스 또는 오픈 데이터 또는 오픈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학습과 연결되었을 때 굉장히 더 파워풀하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겸허하게 또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크리스 패티드 교수님이 이제 처음에 전 잘 들었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어프로치 부분하고 랜더스티빌리티 이런 부분은 저도 도시계획을 하는 박사라서 굉장히 좀 감동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홈 오토메이션과 관련해서 다니엘 카슬 대표님이 이제 이걸 UCT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스마트 시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관하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K 스마트 시티 잘 안내해 주셨고 우리 이제 핀존 국장님이 이제 콜롬비아의 또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케야마 교수님이 일본에서 어떤 빅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 동경 아마 샘플링 데이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최준영 박사님은 UN SDG까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그 경향과 지표, 그리고 이제 LH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경험들을 보는데 이걸 쭉 6개를 다 들어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또 그러기에는 또 먼지를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분의 발표자죠. 사실 두 분의 발표자 핀존 국장님하고 패티드 교수님은 사실 발표자 겸 토론자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황성수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캘거리 대학의 리양 교수님이 이제 참고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만 하러 나오신 분한테 먼저 마이크를 당겨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멘트 해주시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는 걸로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발표자 토론자로 나오신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리안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황성수 교수님 그 다음에 핀존 부장님 그 다음에 이제 패티드 교수님 이런 순으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좌장의 역할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지키는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다행스럽지가 않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5분 정도 대해서 한번 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되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고 그래서 또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 더 기타 토론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Hi,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teve. I'm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gary in Canada. Very cold place. Yeah, we have ice storm every day this summer, every day. Anyways, my research has been focusing on open standards. So my dream is to interconnect everything. So everything means everything. You can see right now, the weirder the better, and they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at's my first point, is no matter how weird is the thing you are thinking right now, it could be carpet, it could be a light, it could be a paint on the wall, they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given that, please follow my, let's say you believe in my prediction, everything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e question becomes,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So that's a given, everything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then the second thing is, what do we mean by smart, right? So we know, actually Daniel gave a very good presentation about smart cities, about Internet of Things. And let's say everything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what do we mean by smart?
And today I would like to focus on, my argument is, I believe smart is not just by connect things to internet. It's about how fast can we develop new applications by interconnect different things. Yeah. So for example, let's say I'm no biologist, okay? I'm just a bloody engineer. But in my opinion, right? So not my opinion, how I heard is the people smarter or not smart, in your brain is like how can interconnect in your neuron, right? In your brain. The more interconnected, right? The faster your neuron connected, and then you are smarter. So apply the same idea. Let's say everything in our cities is connected. Okay? So the smarter city means the more interconnections we have. So what do we mean by more interconnection? That means how easy we can connect different things together, right? Because today you connect different things for one application, but tomorrow you might want to connect different things for different applications. Yeah, are you following? So the smarter means more easier to connect. So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e friction, so the difficulty or the barriers to interconnect different things need to be reduced. So if we can reduce the friction to interconnect everything in a city, that means our city is smarter. So actually, this is just my opinion. What do we mean by smart city? That means how easy we can interconnect different things. Let me give a very short example. Like one daily exercise I do is when I enter into a room, I try to think about two things and see what kind of application can I do by interconnect them. Yeah, like weather and my driveway in Calgary, Canada, very cold. So weather and driveway, ice. Okay, what if I can detect the icing condition of my driveway or my neighbor's driveway, okay, and then the weather services. So for example, if the weather tell me in 2 days there will be an ice storm to Canada, and then also it connect to my snow blower, sorry if I'm using these examples, and then the system can tell me, oh Steve, your snow blower is not working and your wife will be very angry, and then so click this button, so buy this parts to fix the snow blower so you have a safe driveway, right? So it changed the business model, it changed the way, so it's like provide a service, right? And it's an example, just throw, right? It's about interconnect weather to my driveway and to my snow blower. You may be able to think about other applications to make the city smart. So again, my point is reduce the friction, and then our cities, friction of interconnection, and our cities will be smarter.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연계성, 유지와 연계성을 말씀하시는데 마찰 주의자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있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원 성수입니다. Let me point out three things as a policy studying scholar. All the various presentations we have seen today is pointing toward the very ultimate goal of solving problems in the city. So, regardless of whether you're a specialist or generalist means a person like me who's studying policy or policymakers in the government. Specialists who are engineers, information scientists, data mining engineers, all those specialists. What we're trying to do, seems to me, is to shorten the gap or disconnect between these two groups of people.
So what I mean by that is, number one, I think the things that we have seen today is the approach to increased evidence-based policy making, which can be summarized as data analytics and data visualization, which primarily explained by Professor Yakayama today. So these data analytics and visualization can help policymakers and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city better, so that we can all solve city's problems a little bit better and better. Second point, the forecasting. The humans, we are born with the curiosity and anxiety with the future. So Chris Petit's presentation was very intriguing because number one uses scenario technique from the social science to this information science field, but also instead of presenting the complicated simulation, but to present a very simplified rule-based scenario technique in land use and city planning, which will help our understanding of solving city problems. And third, in closing, so this is like seeing the same picture that I have seen 10 years ago when we first talking about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So it is the center of this movement i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ig data, data analytics, but the ultimate destination was for electronic government was government innovation. So for this smart city also its ultimate destination is solving cities' problem, because in 2014 the statistics says in world cities has reached 54%, which is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First time half of cities became urba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North America and European and some of the Asian countries, 70% or even 80%. So we ar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urbanization. So what should we do? We need to go back to classic problem-solving framework, which means, which can be strategic planning or whatever else, other techniques we use. We need to focus on setting the vision and goals and the matching the necessary and useful information technology. That's my 2 cents of talking.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e smart city concept is related with the happiness. The smart cities, in my opinion, is not a city with a lot of iPads, PC, smartphones. In my opinion, the smart city are the place where the people live happy and in peace. So now in Colombia we have big problems related with the balance. But of course, I think that the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but it is important to solve some problems. But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country, we have approximately 900 municipalities, small than approximately 10,000 people live in that municipality. And for this reason, we think that the technology maybe in these small towns is not important. But we think that we have in Colombia smart towns because the people live happy and in peace in there. For this reason,
I think that we need to use the technology in the big cities, of course, but we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is the ordering territorial plans. And the solution, for example, is not the same the case of the problem that we have in Bogota, where there live 8 million of people, like people that live in, for example, Vigía del Fuerte, a municipality with 5,000 of inhabitants. For the reason, we think the smart city concept is related with the happiness and not necessarily with the use of the technology. Of course, as I told you,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but it not the purpose, is not the center of our strategy. Thank you. 아, 100% 공감하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스 교수님 먼저 말씀 듣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 think my fellow discussants have raised a lot of very valid points, and I agree with them all. Just to reiterate or to follow up on what the big issues are, I think we've got urbanisation. We have more people living on our planet, living in cities, and I really think the challenge for smart cities is to actually increase our quality of life. So not just have the technology for technology's sake, so it's cool and we can do some amazing things, and Pokemon's a fun game, and it is a fun game, but we actually need this technology to actually deal with major issues. We've got major public health issues, we've got breakouts of type 2 diabetes as people are becoming less and less active. We have huge pollution issues here in Korea, everywhere around the world. So there's a whole observation and monitoring and measurement, but we actually need to be able to move beyond that and actually solve some of these problems. We've got more and more people coming to live on the planet, and so we actually need the technologies to take us in the right direction. So with transport, we've got vehicles that are going to drive themselves, but is that actually going to deal with congestion? So it might make a more pleasant trip, but are we going to get from A to B quicker? We've got congestion which is costing many countrie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in gross domestic product. So how are we going to deal with some of these challenges? And now we've got disruptive technologies coming on board. So Airbnb, so great, it's a great data source. We can geolocate that, we can map it, but it's also bringing a lot of new issues and problems to cities. We've got issues, for example, Airbnb that don't get discussed that often, that it's great if you already own multiple properties and you can rent it out and you'll get more money into your pocket, and we'll use some of that vacant land. But it's also creating issues on the long-term rental market. So people who actually had their houses in long-term renting and now moving them into short-term renting, and which is driving up property rental prices around the world. So I think we also have to critically look at these technologies and understand, gee whiz, isn't this great? This is a nice new technology, but there's two sides to every coin, and we actually have to critically look at some of these technologies to actually really understand how we can harness them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too. So we're invest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into IT infrastructure. So is it actually going to make a difference? So I think we need to really critically look at our investment and understand what these technologies are and how we can actually use them to really make a better experience for this planet. So as my colleague was saying, from Colombia, really putting people first. We need to be connected, but we really need to make sure that these technologies are actually leading to a better life for us all. And we are solving all the problems. I mean, we have climate change there, we've got air pollution. How do we actually deal with and solve some of these major problem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딱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 한국에서 새 아파트 일주일 됐습니다. 나름 굉장히 스마트하고 홈 오토메이션이 구비가 많이 되는 그런 주상복합으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제 와이프가 석사학위까지 받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밥을 한번 데우려고 그러더니 딱 한마디로 뭐가 이렇게 불편해. 그게 이제 전자레인지, 오븐, 그릴 이게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근데 메뉴얼이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복잡한 거죠. 그리고 냉장고가 빌트 있는데 스마트 냉장고, 아까 우리 스마트 냉장고 언급해 주셨는데 뭐 계속 나오니까 그냥 차게만 해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저 친구가 복잡할 정도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거든요. 이거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도를 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용자가 한마디가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통, 유저와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 그 유저 입장에서 우리 스마트 시티도 우리가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었어, 아니면 우리가 홈 오토메이션을 내가 아주 기동성이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사용해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hensen 교수님 말씀하신 기술이 굉장히 향상된다, 이게 중요한데 그걸 얼마나 잘 연결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게 이제 오늘의 토론의 가장 큰 논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토론자 분들께서 일단 1승 한 것 같고요. 혹시 발표자 중에서 뭐 질문 넘어 대답할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한번 의문을 좀 풀고 싶은 그런 퀘션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송 기사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발표하신 내용하고 또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굉장히 우리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뭐 정도라 그러면 좀 이제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제 기술로부터 아주 하이테크나라까지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할 거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스마트 시티도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거기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 시티 하면서 너무 테크놀로지 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제 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손명한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 하이테크를 너무 많이 복합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기술이 너무 많이 적용되어 있다. 투메니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적용됐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시티 아까 이제 발표하는 것 중에서 4개 그 모델 시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이제 구역에 들어가면은 그 구역에 요즘 뭐 비폰 같은 그런 게 서비스가 떠가지고 이 안에 어떤 이제 건물들이 있고 어떤 이제 퍼실리티가 이 안에 있고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거고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뭐 가격 정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이제 갈 적에 그 개인의 그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그런 부분하고 테크놀로지하고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뭐 패널들 나와서 이제 계시는 분들 다 연구자들이신데 그런 부분들 평소에 좀 이제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은 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 분한테 지금 여쭤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Some very good questions, two very good questions. With the privacy in Australia, we are very, very conscious about privacy and personal privacy, and it is discussed all the time and how government maintains that. What we're looking at the moment is some protocols around linked data. So linking the data and then getting rid of all personal information. So there's a lot of work underway in doing that. And working with private sector telcos and other data providers. So it isn't necessarily the only solution,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maintain the privacy of individuals, and our citizens expect that. So it is a very big issue with big data. And I guess some countries have different views on that. I've heard stories in other countries where governments know exactly where people are located, and I guess that's useful for a purpose. But in an environment where we're talking about open data, open software, and transparent government processes, and I think there really needs to be technologies like blockchain and those sorts of approaches and linked data mechanisms to help protect people's privacy. Otherwise, people start turning off their GPS and might even leave their phones at home. 감사합니다. 참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메이저 대기업에서 해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직까지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구나. 인간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 친구도 그 친구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걸 우리처럼 얼리 애답터에서 최신 뭐가 나오면 그걸 먼저 쓰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게 공존해야만 우리가 인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시티가 스마트하게 뭐 되는 건 결국 궁극의 목표는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인간이 좀 스마트해지게끔 또 유도해야 될 필요도 당연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손발을 버리는데 지금 이 머리마저 잘못해서 버리게 되면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 참 어려운 세대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또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되는 오늘 토론 좀 그런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5, 6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장의 권한으로서 한 3, 4분만 더 연장해서 10분만 더 초과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 분 내지 한 2분 플로어도 괜찮고 혹시 우리 토론자 중에 추가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 앞에 성함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쇼핑교수로 온 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에서 thanks for this is I find that really insightful talk. Very appreciated. Just one of the questions I have here is if you look at in Korea, those smart cities is kind of massive scale development. It's very large scale. But if you look at the developed country like Canada, for instance, and Singapore, Australia, we actually looking at the small scale like Princeton-based development. So one of the good examples is Silicon Valley, in US. I just wonder, what if we actually talking about resilient city, and if you actually looking at scale of development, I just wonder
is the level of development, the scale of development. What is the pretty much optimal size of development could achieve what we actually improve our quality of life or the urban vision and goal we're talking about. And I take this opportunity because we all have a world expert in smart cities here. I just would like to share your opinion about that, the scale of development, smart city, what is the most sustainable cities.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it? Maybe Liam, Professor Liam or Professor John might be able to answer. Thank you. 누구 지정하신 건가요? Let me respond very quickly. Let me turn up the angle really quick, and I like to point out that I'm sure size and scale always matter, and it's important dimension to consider. But I think if we go back to the point that I raised earlier about the solving cities problem, I think the issues here are more of approach that there are common problems of all the major cities across any country of the world, and versus some particular issues of some particular regions and cities. So I think the optimal solution here is rather than the scales or size, because that approach is originated from the country's governance system itself, but more of what are the optimal solutions or models or approach for common problems or particular problems. I think that's more. Now I'm speaking like a typical scholar here, but that's more useful approach, I think, as a policy person. I'm not giving you a very clear answer, but that's just my sort of quick response. This is purely my view. Actually, I have an interesting observation. GE, General Electric, they have a platform called Intelligent City. IBM has the other platform. It's called Smarter City. I always wonder which one is smarter. And so what I'm thinking is, when I talk to various cities around the world, in Netherlands, in Canada, in Singapore, Taipei, and what I found is, okay, by the way, nobody endorsed any of these large-scale platforms. They couldn't have any client. And I talked to North American city, and by the way, North American city are kind of behind, and not as progressive like Singapore. However, when I talk to them, they always try to find, I know the smart city, the big pie is there. We know the pie is so big, it's there. Everybody knows for sure. However, when I talk to a lot of the cities in North America, in Alberta, in Canada, they are looking for early win. So what's the ROI, return of investment? Small scale, early win, instead of invest in hundreds of $millions to install the GE's Intelligent City. They have those electric LED lights with network on top of it. You can put a camera on it and to solve all your problems. But the initial price is like hundreds of millions, and then you locked in with them for the next 50 years, which is, I think, this in response to the scale problem. I think let's together find the early win and the quick ROI, so we can build on top of it. And back to my friction issue, if we try to reduce the friction to interconnect different systems, so the early win won't be a waste. We just build on the early win and interconnect these early wins together into a larger system instead of a big system at the very beginning. It's my view. So if I just add one comment, I think the dimension of time is critical when we look at how big a city should be. I mean, some argue that a city should be more than 1 or 2 million people, or a number of cities
go way beyond 1 or 2 million people, and there's a principle or a constant, Marchetti's constant, which is around the time travel budget, and this has been developed by a physicist out of Venice, and basically no more than 1 hour, in a day, getting from work and home. So to me, if you were to define what an optimal city would be, it would be a city where most residents spend no more than 1 hour getting to and from their activities. So therefore, they're not staying up till midnight and only getting 4 or 5 hours sleep. They're not overworking. They've got time for their family. They've got time for exercise. I think we're very time poor. With all this technology too, we're so often doing emails, we're doing tweets, we're just drowning in technology, we're drowning in data. And I think if you go back to the principles of Marchetti's constant, where if you can design your cities or your precincts and people are not spending more than an hour traveling, then I think we have the optimal size. 이 최적화된 규모, 도시의 최적화 규모를 스마트 시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고전적으로요. 어차피 출퇴근 거리에 많이 의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고, 당연히 대비해서 자동차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근데 경제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도시를 관리하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최적적인 도시 규모, 또는 건설하는데 최적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규모. 또 우리 거주자들이 만족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가장 만족스러울까요? 이건 사실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스마트 시티도 워낙 보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최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로케이션이라는 게 각 국가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그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결정을 지른다면 그때 달라요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혹시 이제 질문이나 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포스포지 쪽이나 아니면 우리 LH 쪽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또 다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와 토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컨퍼런스를